안녕하세요. 별밤 이야기 서재의 서담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 잘 보내셨나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배신당한 여인을 구한 신비로운 말, 청풍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기대어 앉으시고 천천히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청주 고을 최씨 가문의 큰 상가에서는 혼례가 한창이었습니다. 신부 최정화는 18배 나이로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인품으로 동네에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아버지 최덕배는 청주에서 손꼽히는 대상인으로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비단과 곡식을 거래하는 거상이었습니다. 신랑 이광수는 몰락한 양반집 아들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과거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으나 최덕배가 사위로 맞아들여 상업에 종사하게 하려 했습니다. 촛불이 붉게 타오르는 가운데 정화는 붉은 화롯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풍물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사위가 되었으니 장사 밑바닥부터 배워야 할 것이오. 최덕배가 이광수에게 말했습니다. 예, 장인어른, 열심히 배우겠나이다. 좋소. 내일부터 시장에 나가 물건값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익히시오. 이광수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양반이 어찌 장사를 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례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극진히 모시며 살림을 도왔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아버지의 가게 일까지 거들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시장에 가신다고 하셨지요? 정화가 광수의 외출 채비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그러하오 하지만 광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는 장사일보다는 같은 처지의 몰락 양반들과 어울려 술집을 전전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서방님,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오. 어느 날 최덕배가 광수를 불렀습니다. 사위야, 자네가 맡긴 물건값 계산이 안 맞는다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비단 한 필에 10냥을 받았다고 했는데 장부를 보니 5냥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냐? 최덕배의 날카로운 시선에 광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실수를. 실수. 이런 일이 벌써 3번째이다. 최덕배는 의심의 눈초리로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광수는 정화에게 화를 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날더러 도둑놈 취급을 하시니 서방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사꾼 주제에 양반인 나를 의심하다니. 광수는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덕배가 한양에 물건을 팔러 간 사이 창고에서 비단 10필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하인들이 소리쳤지만 문단속은 멀쩡했고 자물쇠도 그대로였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은 최덕배와 광수뿐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지요? 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더러 도둑이라는 말이오? 광수는 펄펄 뛰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양의 비단 가게에서 최씨 상가의 도장이 찍힌 비단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비단을 판 사람은 바로 광수였습니다. 최덕배가 한양에서 돌아와 사실을 확인하자 광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야, 어찌 이런 일을... 장인어른, 저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최덕배는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밤 최덕배는 정화를 불렀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광수를 집에서 내보내야겠다. 도둑질한 사위를 둘 수는 없다. 조선시대 법도에 따라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처가에서 사위를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절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 딸이니 계속 이 집에서 살아도 된다. 하지만 광수는 안 된다. 정화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의 잘못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광수는 최덕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용서해 주십시오. 이 늦었다. 짐을 싸서 나가거라. 정화는 어찌하나요? 정화는 내 딸이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광수는 결국 짐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정화는 대문 앞에서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서방님, 몸조리하세요.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화야, 미안하다. 광수도 울먹이며 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수가 떠난 후 정화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비록 남편이 잘못했지만 함께 보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최덕배는 그런 딸을 안쓰러워했습니다. 딸아, 내 잘못이 아니다. 다시 시집을 보내줄 테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네, 아버지 가게 일을 도우며 살겠어요. 조선시대에도 남편과 헤어진 여자가 친정에서 사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정화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여자로서는 드물게 상술의 밝은 면을 보였습니다. 그즈음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청풍이라는 이름의 말이었습니다. 청풍은 몸집이 크고 털빛이 검은 매우 영특한 말이었습니다. 주인을 잘 알아보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이냐? 최덕배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마당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인이 답했습니다. 주인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청풍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청풍아, 우리 같이 살자. 정화가 말하자 청풍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광수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화는 청풍을 타고 이웃 마을 장터에 물건을 팔러 갔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비단과 곡식 거래를 중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마친 농민들로 장터는 북적였고 정화는 능숙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 비단 참 굽소. 얼마에 주실 거요? 5냥에 드리겠소. 너무 비싸구려. 내냥이면 어떠실꼬? 정화는 웃으며 흥정을 받아주었습니다. 여자로서는 드물게 장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터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적이다! 산적들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산적들이 말을 타고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꼼짝 마라! 돈 있는 놈들은 다 내놔! 산적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화도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산적들이 특히 그녀를 노렸습니다. 비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저 계집 잡아라! 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구나! 정화는 재빠르게 청풍에 올라탔습니다. 청풍아, 빨리! 청풍은 바람처럼 달려 장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적 몇 명이 끈질기게 뒤를 쫓았습니다. 청풍이 멈춘 곳은 깊은 산속의 작은 서당이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젊은 선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산적들이 쫓아와요. 정화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선비는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얘들아, 모두 뒷방으로 가거라. 선비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30살 남짓한 나이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학문이 뛰어나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곧 산적들이 서당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봐! 여자 하나 여기 안 왔나? 여자라뇨? 여기는 서당입니다. 남자 아이들만 다니는 곳이지요. 강민호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말 발자국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 산적이 칼을 뽑아 들었을 때 갑자기 청풍이 나타나 앞발로 산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괘씸한 말이! 산적들은 청풍의 기세에 눌려 물러서며 도망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화가 강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위험한 일을 당하셨군요. 청주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장사를요? 여자분이? 강민호는 놀라워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직접 장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도와서요. 정화는 자신의 사연을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살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군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게 되었나요? 저는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지만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어서요. 강민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또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요즘 이 근처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누군가 돈 많은 상인들 정보를 산적들에게 흘려준다는. 강민호의 말에 정화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제가 산적들에게 습격당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화는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최덕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들어 상인들을 노리는 산적이 늘었다는 소문을 듣긴 했었는데. 그때 하인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전 사위님, 이광수님이 관가에 붙잡혀 갔답니다! 광수가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죄로? 최덕배가 물었습니다. 산적과 내통했다는 혐의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광수가 집에서 쫓겨난 후 산적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습격당한 것도? 정화는 몸서리쳤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해치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화는 청풍을 타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비록 광수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만난 광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곤장을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광수님. 정화야, 정화구나. 광수는 정화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산적들과 손을 잡으신 거예요?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광수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군가 나를 모함한 거다. 내가 쫓겨난 후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것 같다. 광수의 말에 정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산적 두목을 잡았다! 어디 보자. 정화가 밖으로 나가보니 포졸들이 진짜 산적 두목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적 두목의 얼굴을 본 순간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서당에서 만났던 강민호 선생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는 정화를 보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켜버렸군요.
어떻게 선생님이 산적 두목이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낙방한 선비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산적이 된 것입니다. 강민호의 고백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직접 지시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부하들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었어요. 강민호는 계속해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돈 많은 양반이나 상인들만 털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진짜였습니다. 그럼 광수님은 무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광수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모함한 것 같습니다. 강민호의 증언으로 광수의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광수의 누명이 벗겨진 후 정화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비록 광수와는 다시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무고한 죄로 고생하지 않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청풍과 함께 한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없어졌어요. 여자는 젊은 농부의 아내로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지셨어요? 정화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 시즌 전부터요.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강변 저쪽 버드나무 근처에서요. 정화는 청풍에게 말했습니다. 청풍아, 아이를 찾을 수 있겠니? 청풍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강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여자는 정화와 청풍을 따라갔습니다. 청풍은 버드나무 숲을 지나 작은 동굴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히잉! 청풍이 울음소리를 내자 동굴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기다. 여자가 동굴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청풍이가 찾아준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신기하구나. 여자는 청풍의 목을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청풍을 타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웃 마을에 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어느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주막 아주머니, 방 하나 있나요? 그럼요. 마침 깨끗한 방이 하나 있어요. 주막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정화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방에 들어가려 할 때 청풍이 갑자기 불안해하며 발굽질을 했습니다. 청풍아, 왜 그래? 청풍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건물 뒤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혹시 뭔가 위험한 일이? 정화가 청풍의 행동을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주막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주막 아주머니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어서 물을 길어와. 사람들이 급하게 불을 끄려 했지만 바람이 불어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런데 청풍이 갑자기 근처 우물가로 달려가더니 물동이를 입으로 물고 왔습니다. 이 말이 물을 가져왔네. 신기하다. 사람들이 청풍이 가져온 물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청풍은 계속해서 물을 나르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영특한 말이구나. 사람들은 청풍을 칭찬했습니다. 청풍이가 미리 위험을 눈치챈 것 같아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이런 신기한 말을 어디서 구했소? 주막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거든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말인가 보구려. 한 달 후, 정화는 청풍과 함께 한양으로 물건을 사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큰 길에서 하룻밤 묵은 여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중에 청풍이 계속 키잉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청풍아, 왜 그러니? 정화가 일어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둑들인가? 정화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풍도 발소리를 죽여 따라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도둑들이 여관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정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청풍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히잉, 히잉. 뭐야? 말이 왜 저러지? 도둑들이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청풍이 도둑들을 향해 달려가 앞발로 내리쳤습니다. 이야! 도둑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괘씸한 말이 있나? 다른 도둑이 칼을 뽑아 들었지만 청풍은 재빠르게 피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정화가 큰 소리로 외치자 여관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나? 도둑이! 저기요! 도둑들은 청풍의 공격과 사람들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청풍에게 붙잡혀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이놈을 관가에 넘기자! 그럽시다. 다음 날 여관 주인이 정화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가씨와 이 말 덕분에 큰 손해를 면했소. 천만에요. 이 말은 정말 신기하구나. 사람보다 더 영특해. 어느 가을날 정화는 아픈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최덕배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 며칠째 알아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깊은 산에서 나는 천년초라는 약초가 있어야 합니다만 천년초요? 백두산에서나 자라는 귀한 약초입니다. 구하기 매우 어렵죠. 정화는 절망했습니다. 그런 귀한 약초를 어떻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때 청풍이 정화 곁으로 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풍아, 혹시 내가 그 약초를 찾을 수 있니? 청풍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풍아, 어디 가니? 정화가 따라가려 했지만 청풍은 혼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청풍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버지 병은 더 심해지고 청풍마저 실종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새벽, 청풍이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무엇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청풍아, 어디 갔다 온 거니? 청풍이 입에서 내놓은 것을 보고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의원이 말했던 천년초였습니다. 어머, 이게 정말 천년초야? 의원이 와서 확인해 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초예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청풍이가 가져왔어요. 이 말이? 정말 신기하군요. 천년초로 달인 약을 먹은 최덕배는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청풍아, 고맙다. 내가 아버지 생명을 살렸구나. 정화는 청풍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봄이 되어 정화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상업도 번창했고 자신도 훌륭한 장사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한양에서 큰 거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청풍과 함께 강변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한선비를 보았습니다. 저분은 자세히 보니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산적 두목으로 잡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 강민호는 정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정화 아가씨.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석방되었습니다. 강민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방이요? 제가 털었던 돈을 모두 돌려주고 앞으로 선행을 베풀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관가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보람 있는 생활입니다. 강민호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아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일을 도우며 잘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강변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풍은 옆에서 조용히 풀을 뜯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화와 강민호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정화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강민호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정화 아가씨,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가씨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강민호의 고백에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과자의 몸입니다. 아가씨 같은 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의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 역시 선생님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청풍도 옆에서 기쁜 듯 키잉 소리를 냈습니다. 정화는 아버지에게 강민호와의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냐? 강민호라는 선비예요. 정화는 강민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과거 산적 두목이었지만 회개하고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선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덕배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딸아,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정말요? 사람은 만나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다. 며칠 후 강민호가 최덕배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강민호라고 하옵니다. 앉아보시오. 최덕배는 강민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정화에게서 들었소.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더군. 네, 다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민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최덕배는 감동했습니다. 좋소. 내 딸을 맡기겠소. 정말 괜찮으신가요?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화가 좋아한다면 믿어볼 만하지. 정화와 강민호의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겠구나. 최덕배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강민호는 장가를 든 후에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화는 아버지의 상업을 돕는 한편 남편의 교육 사업도 지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서당을 더 크게 만들어 볼까요? 그래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 교육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정화의 지원으로 강민호의 서당은 점점 커져서 마을 최고의 서당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정화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청풍아,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정화가 청풍에게 아기를 보여주자 청풍은 조심스럽게 아기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아이도 청풍이처럼 착하고 영특하게 자라겠지? 아이는 청풍이와 함께 자라며 매우 총명하고 용감한 아이로 컸습니다. 청풍이는 아이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연못 근처에서 놀다가 물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풍이가 재빠르게 달려와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청풍이가 우리 아들을 구했어. 정말 고마운 말이야. 청풍이는 정화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화와 강민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훌륭한 상인으로 강민호는 뛰어난 교육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청풍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영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청풍이를 신령스러운 말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청풍이는 정말 특별한 말이지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청풍이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청풍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닐까? 할머니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 정화는 청풍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청풍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청풍아. 내 덕분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청풍이는 마지막까지 정화 가족과 함께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진정한 의로움과 사랑이 있는 곳에는 청풍이 같은 수호자가 나타난다고. 별밤 이야기 서재와 함께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한 여인의 시련과 극복, 그리고 의로운 말, 청풍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 곁에도 청풍이 같은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